투자의 가장 기본은 정부의 방침과 세계 경제 기류에 편승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반도체 같은 것들이 좋은 예입니다. 과거에 석유를 놓고 세계 열강들이 패권 다툼을 벌였다면 미래는 반도체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다툼을 벌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반도체는 새로운 석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석유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투자의 가장 기본을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요즘처럼 금리를 역대급으로 빠르게 올리면서 전 세계가 물가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가운데서는 더욱 석유 투자가 꺼려집니다. 그런데도 석유에 투자한다면 크게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수요의 측면에서 에너지 전환이 생각처럼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둘째는 공급적인 면에서 2014년 이후 만성적인 투자 부족이 누적되면서 성장이 정체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IEA에서 2000년대 중반이면 석탄 수요가 피크를 찍고 내려올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예상했지만 18년이 지난 올해도 석탄은 최고 수요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으로 한정하면 전기 생산에 사용된 석탄의 수요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석탄의 빈 공간을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가 대체했다기보다 대부분 천연가스가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석유의 생명력은 아마 석탄보다 더할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전제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조금 애매합니다. 저번 시간에 좋게 생각하면 중국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유가가 $80 가까이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사우디와 오펙 플러스가 이렇게 열심히 감산하고 있음에도 유가가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고갈될 거라던 석유는 전통적인 강자인 오펙, 러시아, 미국 그리고 땅덩이가 넓은 캐나다, 브라질뿐 아니라 남미의 가이아나, 수리남과 아프리카의 이름도 낯선 작은 나라들에서까지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세계 수요는 기록을 갈아치웠지만 생산량은 2018년에 기록한 기록을 아직 경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휘발유 값이 $4 이상으로 유지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고 그 일환으로 이란 제재 집행을 고의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 허락하에 한국은행에 묶여있던 $60억 규모의 이란 원유 수입 대금을 이란의 스위스 계좌로 이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현재 베네수엘라의 제재를 풀어주기 위해 협상 중이고 풀릴 거로 보입니다. 낙후된 인프라 때문에 베네수엘라 제재가 풀린다고 바로 생산량이 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베네수엘라의 헤비 오일은 캐나다 헤비 오일과 경쟁을 할 거로 보입니다. 최근 이런 분위기 때문에 WTI와 WCS의 스프레드가 다시 $20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석유 뉴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공급 증가와 다른 하나는 사우디와 러시아의 공급 감소입니다. 실제 트럼프가 당선 후 이란 핵 제재를 다시 하면서 사우디의 증산을 부탁했기 때문에 이란 공급이 늘면서 사우디 공급이 주는 건 자연스러워 보이기는 합니다. 에릭 누텔은 이번 주 BNN 마켓콜에 나와서 높은 유가를 유지하려는 사우디의 의지가 석유 주식 베팅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오펙의 총 예비 생산 능력 중 사우디가 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지만 MBS의 의지는 어느 날 의지가 꺾이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기대서 큰돈을 투자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연준처럼 사우디가 세계 석유 시장의 연방은행 같은 시절도 있었지만 지배력이 많이 약해진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나 사우디의 원유 수출은 줄어들었지만 자국 내 정유소 가동이 증가하면서 정유 제품의 수출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해상을 통한 러시아의 수출이 1월 이후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현재 석유 시장의 긍정적인 소식을 모아보면 실제 전 세계 피지컬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볼텍사 케이플러, JODI, 골드만삭스 할 것 없이 모든 데이터 기관의 자료는 현재 유가가 지지부진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수요 공급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상의 재고량도 엄청나게 줄었지만 7월과 8월의 육상 재고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SPR을 제외하더라도 미국의 상업 원유 재고량도 하락폭이 커지고 있고 정유소의 정제 마진은 여전히 좋습니다. 중국과 독일을 필두로 한 유럽의 경제가 암울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의견보다는 거의 바닥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세계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경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당장 석유 수요가 나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물론 중국과 유럽의 공백을 메우기는 힘들겠지만 세계 최대 인구 국가인 인도는 6.5% GDP 성장률이 기대되는 가운데 원유와 정유 제품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남미와 동남아 국가들의 수요도 나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세계 3대장 중 중국과 유럽이 마탱이가 갔는데도 세계 석유 수요는 8월에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큽니다. 애틀랜타 연준이 개발한 GDP나우 모델을 보면 미국의 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5.9%로 예상될 정도로 높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12개월 안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20% 정도로 낮게 예상했습니다.
원자재 관련 ETF에 들어오는 투자 자금이 작년 초 이후로 처음으로 2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주식 시장의 돈은 테크로 계속 빨려 들어가는 중이고 에너지는 경사가 완만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테크 섹터에 있는 돈이 로테이션을 돌아야 하는데 기술주가 역대급 버블이라는 말도 있지만 빅테크 회사들의 실적이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개별 주식 뉴스. CPG가 미국 자산인 백켄 유전을 팔았습니다. 다른 인수가 있지 않다면 부채 갚는 데 쓸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지난 1년 동안 계획대로 차곡차곡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것도 있고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파는지 주가는 조정받았습니다. 기대보다 실망스러운 판매 가격이라는 평도 있고 이제 몬트니와 듀번이 집중이다 보니 천연가스 비중이 올라가는 거랑 생산량이 줄어서 FCF 수익률이 줄어드는 걱정도 있지만 부채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이로써 내년 FCF 수익률이 높게 예상되던 캐나다 중형회사 중에 CPG는 BT나 VET에 약간 밀리게 될 것 같습니다. 8월 18일 기준으로 나온 데자딘의 내년도 FCF 예상은 VET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데자딘은 BTE를 커버하고 있지 않은데 유가 $80 기준에서는 BTE가 VET보다 더 높을 거로 예상됩니다. OB는 이자율이 11.95%로 높은 장기 채권의 일부를 사들여서 부채를 조금 줄였습니다. 저번 주에 가장 큰 뉴스는 PR의 EST 인수 소식이었습니다. 현재 미국 셰일의 시추공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서도 모든 포커스가 페르미안 유전으로 이동 중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 CVX의 PDC 인수도 있었고 PR이 EST를 인수한 후 PR이 이제 대형 회사들의 인수 타깃이 되었다는 기사도 있었는데 결국 페르미안의 소형 회사들은 전부 인수 대상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베론스에서는 페르미안의 다음 타깃으로 이번에 인수한 PR부터 CPE, VTL이 SM, MTDR이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이 주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다 인수 합병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미국 전역에 전부 자산을 가지고 있는 AMPY는 신기하게도 페르미안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사진들이 회사를 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